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후분양 건설사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토부 택지 개발 지침 등을 개정해서 9월부터 민간 건설사에 적용하겠다. 드디어 이제 후분양제가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서울에서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영택지죠. 민간택지죠. 그래서 민간택지의 후분양 부분을 아직 뭐 정부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강제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이제 공공에서 토지를 조성하는 공공택지 안에 이제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땅을 공급하게 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청약할 때 되게 청약해도 당첨되기가 힘들잖아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죠. 또 일부는 이제 추첨제도 있지만 추첨제로 당첨되긴 되게 어렵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니까. 근데 이 택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지도 굉장히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 택지를 받기 위해서 써내는데 잘 받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자,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점제처럼 이제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면 결국 다 후분양하는 회사들이 후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공택지 안에 나오는 민영 물량들은 다 앞으로 후분양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봤었던 뭐 감일지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민간 분양들이 선분양으로 나와서 아직 좀 공공택지 만들어지기도 전에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분양들을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가 프리미엄 노리고 이제 가는 사례들도 있지만 후분양하게 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 시점 자체가 늦어지게 됐죠. 선분양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장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느 시점 가면 다 후분양으로 이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 아파트들도 다 후분양으로 공급하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는 선분양, 어느 시점부터는 후분양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은 공공택지 안에 분양 물량, 민간 분양 물량이 확 붕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후분양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후분양을 통해서 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다 좋은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공택지의 후분양 유도 자체가 굉장히 공급 측면에서 공공택지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의 수요가 주는 건데 그 수요를 대기시키게끔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 후분양, 올해 후분양에서 지금 만약에 당첨이 됐거나 떨어졌거나 결정이 되면 내가 지금 판단하면 되는 거지만 이 후분양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한 2년 정도 후에 공급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2년간 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수요가 기존의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여전히 수요로 남아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후분양 건설사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좀 악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결국은 이수를 두긴 두네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지지부진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공공주도형 개발로 속도 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저께 혹시 부동산 TV에서 제가 요거 보셨나요?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라고 해서 어제 요 유튜브인데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알고박시다님께서 쓰신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라는 책에 대한 리뷰, 뭐 이런 읽어볼 만한 포인트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내용 읽어보시면, 이 내용 보시고 책 구입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내용에도, 그 책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건데 책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기사를 볼 때도 약간 이해가 조금 더 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그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계획안을 백지화하고 개발 구상부터 짜기로 했다. 이 위치 어딘지 아시죠? 사당역 그 동남쪽에 보면 우성아파트 그 북측에 보면 이렇게 좀 빈 땅, 주차장으로 이렇게 슬렁슬렁 쓰고 있는 그 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유휴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옆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새로 지어질 지역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요지의 땅인데 이 사당동 복합환승센터가 추진을 해왔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저도 왜 지지부진한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사업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의 이상으로 뽑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뽑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리까리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SH공사가 들어오나 봐요. 사업 주체가 기존의 서울교통공사에서 SH공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공동 사업 검토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자 사업에서 공공주도용 개발 사업으로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상업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서 교통 편의를 높이는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하는 건데, 결국 핵심은 돈을 어디서 끌어들일 거냐, 공공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민간 사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 사업 수익을 최대한 끌어낼 거냐가 포인트라고 하면 공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 주민들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려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올 상반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관문도시 개발하는 데서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사당을 관문도시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었거든요. 이 SH가 들어오기로 한 부분이 그 관문도시 개발에 대한 발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표하고 SH 들어가서 이거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기사 내용 보니까 과거에 이쪽에다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을 투자했었던 분양계약자 23명 있었나 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해주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다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하려고 하면 뭐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SH공사가 들어오면서 지하 9층, 지상 26층 규모, 연면적, 전체 면적 29만 제곱미터로 용적률 930%로 해서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모양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하철하고 버스 간의 환승 시간 1.1분 줄고 사당역 사거리의 지체 시간도 1대당 13.9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사당역에서 뭐 수원이든 아니면 뭐 평촌이든 뭐 안산이든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수요들 그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지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아무래도 훨씬 좀 북적북적되고 지역의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성공 사례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어제 읽어봤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안에 들어갔는데 이 동대구 쪽이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역의 수준도 좀 높아졌다고,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안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가 있는데 2017년 전체 신세계백화점 중에서 매출 10등, 그리고 이제 대구 안에 있는 백화점들 중에서는 뭐 1등 했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이 복합환승센터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SH가 들어가면서 이런 자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가시화가 좀 더 될 수 있다. 앞으로 사당역의 스카이라인도 바뀔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당 복합환승센터랑 맞물려서 옆에 개발될 공공주택지구까지도 포함하면 또 사당역의 스카이라인들 모양새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섭외가 잘 안 되네요. 오늘도 좀 방송 출연 좀 해주세요. 전화 한번 드렸더니 목소리 나가는 거 싫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좀 얘기들은 씌워보도록 할게요.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이 뜨겁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으로도 그게 증빙이 됐나 봅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 최고 1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압구정 지역인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갱신하는 거래 가격이 등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 끊기고 신고점이 나온 거래 가격이 나왔다. 이제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 현대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전용 160제곱미터가 33억 4억 5천만 원 거래였던 게 이번에 8월 거래가가 35억 8천만 원으로 약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고, 그다음 현대 3차 84제곱미터도 20억 6천에서 21억으로 한 4천 정도 올랐고, 자, 현대 10차 같은 경우도 108제곱미터 전용이 22억 9천만 원이던 게 23억 9천만 원 8월 거래됐다. 기사를 보니까 요 8월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정고점을 뚫고 거래됐다라고 하는 이 가격은 실거래가 시스템 공개 시스템에 찍힌 가격은 아니고요. 보니까 일선 공인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기자분께서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실거래가 찍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압구정의 재건축의 메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제일 메인 블럭인 압구정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자면 정고점을 갱신했다. 8월달 들어서 그 얘기네요. 지금 이 휴가철에 이 뜨거운 말대로 이 시절에 이렇게 신고가가 갱신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실제 움직이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랑천으로 갈라진 창동 상계 개발 가치를 높이겠다. 이게 무슨 기사인가? 이게 무슨 제목인가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보니까 이 창동역하고 노원역 주변에 이제 저희용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하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중간에 중랑천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고 중랑천에 동부간선도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구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이제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까지 늘려가지고 이 지역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현재 이 중랑천으로 이렇게 두 개 지역에 좀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단절된 느낌을 이제 좀 연결하는, 지하화하면서 도로가 밑으로 가게끔 하고 위로 연결하게끔 해서 수변 문화 공간으로의 가치를 끌어들이고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 주요 사업지라고 해서 블럭별로 개발하는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개발 계획들을 보면 복합 유통시설도 짓고 복합 문화시설도 짓고 그다음 환승 주차장, 창업 문화시설도 짓고, 아직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여기도 이제 업무 중심의 복합시설을 짓고, 면허 시험장도 여기도 이제 이전하는 문제가 만만치는 않지만 상업 중심 복합시설 짓고 하면서 이 지역에 좀 밀도 있는 일을 하는, 창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밑그림 하에서 노력하고 있죠. 마치 과거에 상암동에 DMC 지은 것처럼,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동북부권에도 그런 지역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큰 밑그림인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재원을 또 쓰겠다. 보면 이제 중랑천 지하하는데 한 530억 정도, 527억 원 정도 원래 비용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구간 확대되고 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이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도 다시 해야 되고, 여기가 지하화하게 되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 주요 사업지의 어떤 계획도 좀 바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아무튼 서울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갖다 막 쓰네요. 큰 돈을 갖다 써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이니만큼 좀 목표한 바대로 지역의 어떤 중심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좋은 모양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토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아니다. 도심 내 공급량은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자, 이게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해서 주택 공급량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자, 국토부는 서울의 가구 증가추이, 서울 인근의 과밀 억제 권역, 입주 물량 등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 수급은 양호하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제 증거로서, 팩트로서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보고 있는 관점은 주택 공급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뭐가 원인이란 얘기예요? 여전히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도 되게 중요하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잘 이제 개입하려고 하면 그런 판단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었고, 그래서 2012년 94.8% 수준이던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 96.3%,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2016년 98%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구와 오피스텔을 반영한 광의의 주택 보급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강남 3구의 주택 보급률은 100.5%로 100%를 웃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강남 3구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토부 해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울 인근 경기 과밀 억제권역의 주택 재고 순증 물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2,000호, 아파트 같은 경우 38,000호로 지속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신규 입주 물량이 약 77,000호로서 작년 대비, 예년 대비 38% 늘어날 전망이라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주 물량들이 보완을 해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 국토부 얘기는 주택 공급도 되게 많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수급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 봐요.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 수요에 따라서 강남권역에 멸실되고 있는 이런 물량들, 그리고 뭐 단독주택, 다세주택 개축하면서 집이 멸실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불균형을 좀 일시적으로 갖고 온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들이 정비사업 끝내고 나면, 지금 요 한 템포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선되면서 뭐 집값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안정화를 향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뭐 어떻게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다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정도 포지션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긴 하고요. 자,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도심 내 공급량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과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강남에 또는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계속 나쁘지 않겠구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기존의 이런 좋은 아파트들, 기존의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들의 희소 가치를 계속 만들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의 지금 큰 틀의 흐름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거고,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했다라고 하는 게 큰 방침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새로 시작할 생각 하지도 마라고 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해제시켜서 재개발 형태로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 하지 마, 아파트는 새로 지을 생각 하지 마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도심 내 공급량 확대는 어떻게 하겠냐. 도심 내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지요. 뭐 신혼희망 타운 하겠다라고 해도 여기도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심지 내에서는 이런 유유부지를 발굴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정비사업,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헐고 새로 짓는 방향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헐고서 지으라고 하는 모양새가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지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연립주택 빌라지라는 얘기인 거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결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층 이하의 소규모 주택들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도심 내의 공급량이 결국 다세대 주택들, 빌라들, 다가구 주택들 이런 거 늘어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에 불안이 생기는 게 도심지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미친 듯이 폭등해서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인기 지역의 고가 주택들, 비싼 애들, 말 그대로 희소 가치가 있는 애들이 지금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처방은 다른 데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두통,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는데 처방은 손에다 밴드 붙여지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왜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사실 좀 답답해요. 답답하다기보다는 의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자들을 강력하게 억제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틀어막고, 소위 말하는 과잉 유동성 틀어막아서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싶긴 하겠지만, 반대로 한편으로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 인기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 좋은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또 꺾기는 되게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부 요건들, 아마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은 오히려 이런 정부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외부 요소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경제 문제라든가 그런 외부 요소들에 대한 경색에 따른 공포감, 그런 게 만약에 도화선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를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부적인 요소, 정부의 이런 어떤 방향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내 집은 싸게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